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한 세무사입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소식을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번 주에도 모 연예인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퍼지면서 시끄러웠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결국 1인 기획사, 즉 1인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왜 유독 1인 법인이 타겟이 되고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높아서 세부담 이슈를 안고 있던 개인 사업 대표님들 중에는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만 듣고 덜컥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셨거나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는 뉴스에서 접한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가 더 이상 남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나 법인 기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1인 법인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본인과 회사를 구분짓지 못하고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법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별도로 있고 대표님께서 쓰시는 차량도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회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가족들의 생활비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되는 케이스는 굳이 장부를 열어보지 않아도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세청 또한 이러한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보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1인 법인이 대표님 개인의 능력과 역할로 돈을 버는 회사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논리, 즉 법인격 부인과 실질과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레이더를 피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인 법인 세무조사에서 구세청이 무서운 건 단순히 세금을 걷겠다가 아니라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겉모습은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세부담의 주체가 법인에서 고스란히 대표님 개인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규모의 소득이라도 법인세로 과세될 때와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때의 세금 차이가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죠. 1인 법인 세무조사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이라고 해서 구세청이 무조건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님께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구세청이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위험 신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대표님의 집 주소지일 때입니다. 집으로 법인 본점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집으로 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은 흔적이 없을 때입니다. 집 내부에 거래처 미팅이나 업무의 흔적이 없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 업무를 위한 공간의 흔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법인카드가 대부분 생활비 카드로 사용될 때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엄격하게 업무용 카드와 사적 용도의 카드를 구분지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카드 사용 세부 내역에 개인 여행 경비나 사적인 용도의 식비, 가족들의 문화생활비, 병원비 등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단순히 경비 불인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 급여가 나가는데 실제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때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업무 과정 어디에도 그 가족의 근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면 국세청은 허위 인건비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넷째, 법인과 개인 간의 근거 없는 자금 이체가 빈번할 때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때도 있겠네요.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면 그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매년 대표님의 상여로 과세가 되고요.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 중에서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떠한 형식과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자금 거래는 결국 법인을 대표자 개인의 지갑에 불과하다라고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을 대표자 한 명에게 100% 의존하고 있는 때입니다. 대표자의 개인기가 회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예기획사나 유명 강사의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 것인데, 법인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돈을 벌었고 그 돈이 법인으로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라고 보이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위험 시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지키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덜 아픈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은 공간의 분리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 본점과 대표님의 집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한 사무실을 임차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큰 규모의 사무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작은 평수의 사무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증빙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기록들이 실제 이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적, 물적 시설의 실체화입니다. 직원을 고용해도 좋고 상주 직원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라면 외주 영역도 좋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업무를 위한 물적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커버하시는 경우라도 시작부터 완성 단계까지의 업무 분장을 해보시고 각 업무 단위별로 담당자와 책임자 그리고 그 업무 내용을 입증해 줄 서류나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하고요.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 체계를 만들어 놔야 하고요. 매일 출퇴근 체크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법인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급여, 상여, 배당, 그리고 대여. 이 모든 거래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서류들 하나하나가 전부 적법한 근거 서류가 되는 것이죠. 당장 세금이 아까워서 근거 없이 법인 돈을 계속 건들게 되면은 그 거래 하나하나가 모두 회사와 대표님께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야 한다면 적은 금액은 급여나 상여로, 큰 금액은 배당이나 대여로 적법하게 거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원칙은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법인은 상법과 세법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만 직접 발로 뛰고 펜을 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대리인인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해서 발로 뛰고 펜을 쥐고 사인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대표자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문서화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이 사용한다면 회의 의사록과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회의 의사록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사업의 다각화입니다. 어떤 회사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입니다. 법인의 시작은 대표자의 개인 능력에 100% 기대어서 커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법인의 매출 구조를 조금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재가공해서 판매한다거나 대표자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 대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고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10에서 30%만 잃어도 대표자의 능력에서 독립된 법인의 엔진을 만들어 두시면 세무조사에서의 방어력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인은 절세의 도구가 맞지만 껍데기로 보이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공간 분리, 인적 물적 설비의 실체화, 자금의 구분, 의사결정 기록, 매출 다각화, 이 5가지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표님의 회사를 회사답게 키우는 원칙이기도 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현 상황을 진단받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도 댓글이나 상담 링크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